보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으로 하고 있지만, 책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의료법 그 조항을 껴놓고,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뭐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근데 학생은 책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어떡하냐? 핸드폰이라도 꺼내. 핸드폰도 없어? 옆에 거 봐, 그럼. 친하지도 않아? 큰일 났네. 머리 좋으면 그냥 외우세요. 제 17초입니다, 진단서. 네. 진단서에 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검안서에 하나여 검시 의무에 담당하는 국가기관, 한의사, 치과의사. 요거 먼저 봅시다. 이 진단서 등 17조 보면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국어로는 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이게 사망 진단서라고 생각하고 그 요거만 읽자. 제가 이 적어준 것만 이렇게 읽고 나머지는 밑줄 빨간 줄로 꺼버려. 안 읽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가 내는 진단서가 사망 진단서도 있고 상해 진단서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여기다 보면 여기 뭐냐면 어, 그 외에 등이라 그랬잖아. 등. 그래갖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까지 있단 말이야. 처방전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다 넣어놨어요. 하나의 조항에. 그래서 읽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망진단서 하나를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이겁니다. 이게 사망진단서다 17조 이렇게 생각하고 1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의료업에 종사하고 이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번에 의사면허 시험 쳐서 국가시험 쳐서 면허를 받으면 의사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직을 해야 돼, 취직을. 병원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병원 기관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 의료법의 기본이 행위 주체가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이 말입니다. 의료기관이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망에 관해서 직접 진찰했단 말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진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망을 하면 여러분이 사망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진찰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시체를 보게 되면 우리 여기서는 거만한 의사라는 말을 돼요. 거만한 의사. 그래서 거만한 의사는 시체 검안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본과 2학년 때 법의학 강의할 때 진단서 작성법 그때 해줬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어. 그때 기억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텐데 뭐라 그랬죠 제가? 시체 사망 진단서와 시체 검안서는 동일한 양식을 쓴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망 진단서를 쓸 때는 시체 검안서에다 두 줄 긋고 시체 검안서 쓸 때는 사망 진단서에 두 줄 긋고 쓰면은 된다. 이게 사망 진단서 시험서 동일 서식이라는 게 바로 요거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성명, 뭐 성별, 주민번호, 인적 사항 뭐 쭉 사망의 원인, 사망의 종류 설명을 드렸는데 구약에서 한 거니까 그건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검안서의 하나야 검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게 뭐냐면 국립과학수연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립과학수연구원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검안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낼 수 있다는 예외를 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법 개정상으로 들어간 거고. 두 번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다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데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죠. 내가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음, 그럼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의사가 그러면 진단명을 사망 진단명을 어떻게 적나? 한의사는
통계법에 의한 진단명을 안 쓰는데 ICD-10, ICD-1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인가 ICD-10, 11을 안 쓰는데 그러면은 뭐 뇌졸중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어야 되는데 뭐 중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풍 이렇게 적을 건가? 풍은 없어요. 진 우리 그쪽에. 그러면 진단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 진단서를 쓰지? 그 애매한. 치과 병원으로 죽었는 것까지 이해해. 치과 뭐 그래 그까지는 이해할 근데 뭐 다 쓸 수는 없겠지. 치과가 뭐 그 사람이 뭐 다 쓸 수는 없는 거. 그래서 사실은 좀 제한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의사가 검안서를 많이 쓰죠. 예.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보건지소에 가잖아요. 군대 대신에. 그럼 요새는 병이지 병. 예? 뭐예요? 계급이. 우리 때는 중위로 갔는데. 병이면 병장인가? 2달 훈련 받나? 아니야, 한 달 받지, 요새는. 병으로 가는 사람. 그지? 그러면 가면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어. 저 때는 치과 의사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한의사도 배치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 무의촌에 가서 하는 제일 상당히 큰 일 중에 하나가 진료 플러스 이 시체 검안서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파출소지, 거기서는. 지소, 거기도. 연락이 와요. 시골 어디에 죽었다, 뭐 강에서 죽었다, 그러면 가자 그런다. 그러면은, 야, 한의사하고 치과사, 니들도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 있으니까 3분의 1씩 나눠서 가자.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못 간다고, 배운 바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법은 또 그렇게 돼 있고 또 빼면은 또 왜 빼냐고 또 그래요. 우리 똑같은 의사니까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법률 조항들이 다 같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들어간 것들이. 이 의사자 들어간 것 중에 수의사도 있어, 수의사도. 그래갖고 이제 수의사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막 우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수의사는 짐승을 보니까 뭐 사람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안 들어가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면 수의사도 마약류 관리 뭐 거기 들어가.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 하는 일에 따라서 그 권한과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형식적으로 다 똑같다고 똑같이 하자 그러면 이거 다 그걸 나눠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은 사실 생존권 비슷하게 자기 이익을 걸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금시, 응? 이거죠. 요거는 그 변사체 신고 의무 있죠. 변사체 신고 의무 연결돼가지고 변사 신고하면 형사소송법 22조에 따른 검시를 시행합니다. 그때 수치검안서를 발부하게 되죠. 그럼 검사한테 주는 거죠. 경찰한테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러니까 이게 사망 진단서만 보자 이거예요. 사망한 경우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어,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최종 진료하고 48시간 이내 사망했다고 어떻게 되냐면 유가족이 오는 겁니다. 이게 저기 홈플리스 디스차지 때 그러면 내가 개원을 해가지고 있는데 40 홈플리스 디스차지를 했다. 보도 환자 죽었다. 48시간 언제 죽었냐? 지금으로부터 48시간 전에 내가 환자를 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환자를 보지 않더라도 사망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52시간에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 검안서를 발급해야 돼요.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면 안 되고 시체 검안서를 시체 검안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사망 진단서는 48시간 이내니까 내가 진료 기록부를 가지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는 건데 52시간이다 그러면 진료서는 안 되고 내가 다시 봐야 돼요. 시체 검안을 해야 돼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한데 그러면 최종 진료가 뭐냐? 또 이것 가지고 이제 글쎄 뭐 해석이 어렵지만 최종 진료입니다. 최종 진료. 최종 자기가 환자 본 시점, 자기가 환자를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 파악할 수 있는 최종 시점.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그 뒤로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겁니다. 48시간 이틀이죠? 24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48시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28시간 줄여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48시간보다는 24시간 중요한 것보다는 사망을 할 수 있는 질환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48시간 되기 전에 이틀 전에 봤는데 이 사람 단순한 감기였어요. 근데 죽었다고 보면은 사망 원인이 URI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좀, 응? 테니아 페디스 그게 사망 원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돼? 그거는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고의가 인정되면 그거는 그거예요. 허위진단 작성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근데 환자나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거부하는 의사가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의료기관 종사하는 다른 사람이 내줄 수 있다. 저기 학회 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내줄 수 없으면 해줘. 음, 그 내용이고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는 이렇게 이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내용은 쭉 설명드렸으니까 옛날 법약할 때 쓰는 방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넘어가시죠.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진단서 기재사항이 있고 상해진단서 추가 기재사항이 있네. 뭐 글쎄 뭐 진단서 기재사항은 여기 진단서에 쭉 적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해진단서 추가 기재 이렇게 있는데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원인,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입원, 상해 부위 정도, 외과적 수술, 합병증 발생 가능, 통상활동, 식사,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기간 이런 것들을 쭉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하는데 거기 보면 상해진단서도 법정 서식처럼 돼 있어서 쓰면 돼요. 네, 쓰면 되는데 한번 허위라는 거 여기서 이제 진단서 여기 제가 안 나오죠.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면허 결격 사유고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럼 허위의 의미가 뭐냐? 이거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허위의 의미가 뭐냐? 허위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하는 행위를 허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죠. 그러니까 내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과실로 하는 행위는 허위가 아니에요. 근데 과실에 의한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의에 의한 걸 의미합니다. 고의 범죄를 의미해요. 허위라는 거. 그 허위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직접 봐야 되나? 직접 봐야 되나? 이거예요. 뭔가 직접 봐야 되나?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시체 검안서에서 시체 검안을 직접 해야 되나? 여러분 어때요?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판례에 하면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면서 시체를 보지 않은 상태면 허위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보건지소에 가서 연락을 받는단 말이지. 응? 시체 검안서를 떼주세요 하고 갔는데 시체가 장례식장을 갔더니 시체는 이미 땅에 묻었다 그러고 응? 또는 관내 못질을 했기 때문에 뜯을 수 없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면 허위진단 작성죄로 처벌받 시골에 가면 난감합니다. 그거. 그러면 막 멱살 잡으려고 그럽니다. 멱살 잡으려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어려운데 시체 검안할 때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또 확인을 해줘야 돼요. 개인. 근데 그게 현장에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체 검안서를 쓸 때 개인 식별을 뭘 갖고 하냐면 주민등록증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가지고 해야 여기다가 기재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그죠? 뭐, 하다못해 주소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주민등록번호로 하는데, 사망이 나서 사진을 안 붙이네. 음, 뭐냐? 주민등록증 사진이 보면 지금하고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 같은 경우가. 첫 번째는 시간이 옛날 사진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예, 그죠? 성형수술한 경우도 있고.
또 부패해가지고, 그죠? 알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들도 개인 식별할 때 사진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변사 사건일 때. 변사 사건일 때 개인 식별을 그걸 안 하고 뭘 하냐면 지문을 가져가, 지문을. 응? 지문은 그나마 저기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 성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인 식별이 어려워요. 개인 식별부터 이제 틀리면, 근데 이제 그건 주민등록증을 보고 있으면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 겁니다. 그게 허위라는 거죠. 그럼 상해 진단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상해 원인 또는 추정된 상해 원인, 뭐 치료 기간, 뭐 발병의 뭐 쭉 적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죠. 내가 그 사람이 상해를 당했을 때 직접 보지 못했죠. 싸운 걸 직접 그 사람 볼 일이 없지? 그럼 그나마 이해돼.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다쳐서 바로 온 게 아니고 한 3주 있다 왔단 말이야. 다른 병원을 가서 치료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러고는 치료를 한 3주 받더니 상해진단서를 떼달라 그런다. 그러면 상해진단서를 떼줘야죠. 의무가 있죠. 진단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나 그 사람이 상해를 받았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3주 전에 치료받고 3주 전에 받았다 그러면 6주 전에 사고가 난 이 케이스인데 이게 상해 발생 시점이나 이게 사건이 나중에 그 가게 되면 누가 뭐 상해를 해봤냐 이런 거 굉장히 제일 중요한 시초점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만 듣고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말만 듣고 적으면 이게 나중에 잘못됐으면 이게 허위냐. 이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 판사야. 그러면 이제 판결을 해야 돼. 사건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판결을 다 내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첫 번째, 말만 듣고 내면은 안 된다. 무조건 허위다. 네? 두 번째, 말만 듣고 해도 그건 허위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지. 그게 지금 결정적인 걸림잖아. 근데 판결이 여러분 그렇게 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결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유가 구구절절하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만 듣고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잖아. 나한테 3주 정도 지나서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진찰하는 그 경과가 그것을 믿을 만 했느냐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가 전혀 맞지 않는데, 6주라고 써주면 그거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발병하고 치료 기간이 그 사람 상해 중한 정도를 보기 때문에 예컨대 3주 이상이면 뭐 형사 사건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는 뼈가 부러졌다고 왔는데 뼈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 왔는데 그게 한 3주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라고 의사가 우리가 뭐 3주면 어느 정도까지 캘루스라는 거 생기고 뭐 거기에 칼슘도 좀 침착되고 그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볼록 나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뒤로부터 나한테 깁스하고 뭐 치료한 게 뭐 한 6주 정도 됐는데 합해서 한 9주 뭐 치료. 적으면 it's okay. 이 틀리더라도. 뭐가 틀렸을까? 하여간 뭐 틀리더라도 틀린 게 많아요. 거기서 사실은 어떻게 틀리냐? 이게 자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해? 내가 슬쩍 부딪혀서 교통사고 냈다 그러고 치료하는데 오다가 그냥 자해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한 구주 만들어 버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구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다 해서 쭉 써준다고 상해진다서 그러면 커이냐? 이제 그 부분이죠. 치료와 뭐 구주가 합당하고 특별히 자해 흔적도 찾지 못하고 그러면 누구나도 봤을 때 그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멍이 들었는데 손톱 자국이 있는데 뭐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해인데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뭐 교통사고인데 그거 뭐
멍이 들었는데 3주 전에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럼 3주 더하기 뭐 2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3주면은 멍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허위로 갈 가능성이 있죠. 이게 그 법원에서 판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역할을 바꿔놔 보면 이런 걸 이제 해석하는데 어떻게 입장이 되는가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임상에 가서 환자를 보게 되면 아주 별의별 사건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건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변호사가 잘못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잘못된 대답을 때 따라서 행동을 해도 법원에서 전혀 그것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기에 이상하면 그것도 리젝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처방전 조항이 있습니다. 처방전 조항은 이게 의약분업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처방전 조항이 커진 거지. 그전에는 처방전 조항이 의미가 없었어요. 의약분업 하기 전에는 처방전 내주지 않아. 그냥 약 주면 그만인 거야. 처방전 받아갈 일이 뭐 있어? 의약분업을 하니까 처방전을 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 조항이 복잡해진 거지. 예. 그래서 처방전 작성 교부 의무, 약사법에 따라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의 근거가 약사법에 있다는 거죠. 아, 여러분 참고로 약사법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 찾아보세요. 약사법에 가서 보면 약사법 해놓고 정의해 보면 약사란 이런 말이 있는데 1조와 2조에 약사란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여기서 말한 약사법의 약사는 pharmaceutical affair라는 얘기예요. pharmaceutical affair. pharmaceutical affair. 약에 관한 사무에 관한 법입니다. 약에 관한 사무의 법.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파마시스트, 약사는 그 다음 정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약사법은 의료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파마시스트 액트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이거는 의료법이 아니고 의사법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책에는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돼 있고 약사법에는 약사가 파마시가 어페어에다 밑에 약사, 파마시스트가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사법에 보면 임상시험이 있고 거기 의사가 설명하고 다 하는 게 의사 일이 거기 많이 있어요. 의약분업도 의사 일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약사법이 그 파마시스트 액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주게 되면 처방전에 대해서 의약품에 조사하는 약사가 문의하는 경우에 대체 조제 때문에 그렇죠. 대체 조제나 뭔가 약의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그러면 의사한테 문의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응답을 하면 환자 보고 있으니까 잘 응답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또 약사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약을 못 짓지 않느냐 환자가 기다리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즉시 응해야 된다. 단 응급의료 중 환자 수술 처치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좀 기다리게 할 수 있다. 즉시 응해야 된다.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늘 얘기, 이거 번잡스럽다고. 법이 번잡스러워. 이렇게 하면 환자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체 조제가 안 된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그냥 무조건 대체 조제 하자고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시 문의해서 응답하면 쓸 때 쓰고 대체 조제할 때 대체 조제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무조건 대체 조제. 그럼 의사가 아니 왜 우리가 진단해서 처방인데 그걸 약사 마음대로 무조건 대체 조제하냐? 무슨 근거냐 도대체? 그러면 또 식약청이 나와가지고 약이 약효 동등성 시험해가지고 약효가 어느 정도 동등됐다. 그거는 믿을 수 없다.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약 먹고 문제가 생겨서 의료 사고가 난 경우는 그러면 약계 사고인지 의사 사고가 아니니까 의사는 빼줘라. 그럼 법조계에서 그건 안 된다. 의사가 처방인데 어떻게 약화사고가 난 걸 의사 빼주냐. 그럼 아니 우리가 진짜로 처방한 거 저쪽이 무조건 법적으로 대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법적 책임을 져야 돼? 그러고는 싸우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이 제도를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옛날에 윈도우 98 처음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윈도우 98은 98번 깔아야 제대로 작동한다고. 맨날 설치하면 파란불 뜨거든요. 그 사회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모순되게 만들면 사회 시스템이 스톱되는 겁니다. 의무가 두 개가 충돌하는데 그게 동가치적이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죠? 그 법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은 그걸 없애주는 걸 해야 돼요.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학분업에서 생기는 하나의 제도 설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 이게 이렇게 살면 사는 게 힘들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게 태평성대가 아니야, 옛날로 치면은. 요새 저기 도로에 30km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저기 또 애들도 또 지켜야 되잖아. 왜 그랬겠어요? 과속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30km니까 또 뭐 난리가 난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은 원래 그래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40km는 왜 안 됩니까? 50km는 왜 안 됩니까?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베니핏하고 그 혜택과 그 해악을 균형을 맞추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시속을 조금 올리자 말자 이런 말도 나오죠. 뭐 요번에 또 문제된 건 뭐예요?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차량 어떡하냐. 또 뭐 일단 정지하고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4m, 뭔가 3m에 접근하면 일단 정지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파란불에 우회전해도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사람이. 아이씨, 앞에서 오는 건 보겠는데 뒤에 오는 건 내가 목을 빼가지고 3m 뒤에 있나 와서 봐야 되고. 뒤에 보고 갈래니까 앞에 또 나타났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또 사고 나니까 또 그걸 지켜야 되고. 이 법을 만드는 사람과 사실은 법을 지키는 사람 다 이제 사실은 이게 하나 사회를 구성하는 건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처방전에 나오니까 뭐 처방전을 뭐 두 장을 주냐 어떻게 뭘 기재하냐 가지고 한바탕 되게 싸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처방전 받아야 되는데 환자가 아파서 처방전 받으러 직접 가기가 어려워. 뭐 어떡할 거냐? 처방전 대리 수령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 환자 가지도 않았는데 대리 수령을 왜 하냐? 뭐부터 해가지고 대리 수령을 뭐 냅두면은 그러면 뭐 처방전 장사하는 건 또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대리 수령 조건을 정하는 거예요. 조건을 대리 수령 조건은 뭐 환자의 관계를 증명해야 해라. 환자가 뭐 동일한 질병으로 쭉 진료를 받고 거동이 불편함이 증명되고 연세가 많거나 그러면 환자 대리 수령자 관계를 증명해라. 그럼 또 대리 수령할 때마다 증명서를 또 작성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뭐 있죠? 또 뭐지 그 저기 어, 원격 진료. 원격 진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원격 진료는 그러면 처방전 어떻게 할 거냐? 네, 복잡합니다. 이게 점점 더 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올 때마다 해야 돼요. 올 때마다 대리 수령하려면 올 때마다 그 대리 수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다음에 진료기록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제22조인데 진료기록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전자화 됐죠. 음. 진료기록부 등 그래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가면 여러분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수술에 들어가면 여러분 수술기록부 작성, 그게 진료기록부거든. 근데 여기서 구별되는 게 간호기록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료기록부하고 간호기록부는 분리된 문서입니다. 다른 문서예요. 간호사가 기재하는 게 간호기록부입니다. 근데 이게 간호사 기록과 진료 기록이 이게 사실은 맞아야 되는데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긋나. 서로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르게 적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게 의료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아니 간호사가 한 게 맞냐, 의사가 한 게 맞냐 그런데 원래 저기 법원에서는 이렇게 하죠. 의사가 사고를 발생시켜서 의료사고가 나면 간호기록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간호사가 사고를 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진료기록부를 좀 믿겠지. 그 다음에 진료기록을 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시점도. 의료사고가 나기 전에 기록한 거는 진실을 믿겠죠. 의료사고 나기 전에 그 사항을 기록한 거는
상황 진실을 추정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원에서는 진료 기록이 늦게 작성된 거는 의료사고가 난 다음, 사망 뭐 이런 사고가 난 다음에 작성된 거는 믿지 않죠. 특별한 사정이 없나 입증을 해줘야 되죠. 불리해, 불리해. 그러니까 왜? 법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진료 기록 늦게 다 늦게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진료 기록을 수정하면 어떡해, 수정. 진료 기록 수정하면 그거 믿어주느냐? 사고 나기 전에 사고 난 사항을 수정한 것까지는 인정이 되죠. 근데 사고 난 다음에 수정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방이 일어나냐면, 야, 이 수정이 됐는, 수정할 수 있지. 진료 기록 쓰다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 옛날에 그 종이기록부, 진료기록부를 쓸 때는 그 진료기록부의 밑줄을 끊고, 두 줄을 끊고, 오기 표시를 저기 매달 며칠 한다는 걸 적어야 돼요. 뭐 2022년 9월 27일, 적고, 두 줄 끊고 사인을 해야 돼, 내가. 바꾼 사람이 사인을 하고 거기다가 뭐, 어, 뭐, 몰핀 5ml 줬다. 뭐 50ml라고 줬는데 그거 아니 50ml 아니 50ml 좀 죽어요. 5ml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ml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몰피는 오버도즈 죽었는데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 이제 보는데 그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자기 이름 적은 거는 그래 그것까지 인정해줘. 그 다음에 진위를 다투게 되죠. 5ml짜리가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럼 약국에서 불출을 본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걸 과거에 사건에선 그래요. 볼펜으로 까맣게 이렇게 동그랗게 완전히 이렇게 지웠단 말이야. 그리고 50ml 지우고 5라고 적었는데 뭐 매달 며칠 누가 했는지 표시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법원에서 입증 방해라고 봐버렸다. 입증 방해. 입증 방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죄로 이게 추정하는 그 입증 방해, 심증이 형성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입증 방해 자유심증주의라 그러는데 판사가 그것 가지고 야, 너 그렇게 고쳤으니까 무조건 너는 뭐 오버도즈 이렇게 하진 않지만 상당히 의심스럽다. 근데 그 판례가 그래서 졌는데 그 판례 나오고 나서 얘기가 걔는 원래 그렇게 고쳐요. 뭐. 그거 안 돼. 법원에서 다른 노트북 다 쟤는 원래 볼펜으로 이렇게 고쳐요. 안 되죠. 그럼 그래도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한 악에는 그 법원 판사한테 그 뒤집어 보면 50자 그대로 보입니다. 지우고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꾼 거라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 기록부는 그렇게 했는데 전자기록부는 어떡하죠? 전자기록부는 더 엄격하죠. 초기에는 전자기록부 그러니까 종이기록부도 마찬가지. 종이기록부도 다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 작성하면 알 수 없잖아. 그건 다른 문제지. 어나더 레벨의 문제. 그건 진료기록 위조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가서 위조를 냈을 때 이기냐 마냐 그건 뭐 어나더 레벨의 문제고. 그 고칠 때는 그 전자기록은 과거에는 쓱 고치면 표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전자의무기록 승인이 안 나요. 전자의무 기록은 지금 현재로는 로그인 하는 시간, 나가는 시간, 중간에 기재한 거, 그다음 수정한 거는 수정 전 내용이 다 기록되게 돼 있어요. 수정한 시간, 수정 전 내용, 수정 후 내용. 지워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의무 기록은 좀 그렇게 좀 엄격하게 좀 뭐랄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어텐션 내가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정에서 문제되는 게 간호기록부하고 진료기록부가 다르면 간호기록부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불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 같이 근무해서 코어이고 동료이긴 한데 이게 기록부를 다르게 작성하고 그걸 법정에서 각각 제출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게 동료인데 사고가 나면은 약간 관계가 애매해집니다. 간호사도 자기는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났는데 나는 책임 없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에서 서로 좀 누가 잘못했지? 그 시비도 붙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보존기간, 진료기록부 등에 보존해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진료기록부 10년, 뭐, 어,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수술기록도 진료기록부에 들어가니까 10년이고. 검사기록, 방사선 사진 소견서 5년 조금 줄여놨는데, 이게 워낙 이제 따로 보존되면 그렇지만, 요즘 다 한꺼번에 보존되니까 다 최장 기록으로 가죠. 10년으로 간다. 물론, 따로 보관한 데는 5년 있다 없어지면 상관없는 거예요. 방사선 사진 이런 거, 요새는 어떤 일이냐, 10년이 아니고 평생 사후에도 가지고 있겠다. 이래서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새로 오는 환자들의 그 유전 질환 뭐 이런 것들 다 평가하니까 죽어도 갖고 있겠다. 그 디지털 정보 시대 때는 잊혀져야 될 권리도 있는데 이거 언제 없어지나 고민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그 전자의무 기록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종이 진료 기록 때는 이 진료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폐쇄가 안 돼요. 폐업이 안 돼요. 폐업이. 그래서 과거에 참 성남에서 어, 아주대인가요? 아주대인가? 인하대가 하는 인하대인가? 의료 병원이 있었는데 그게 꽤 큰 병원이었는데 이제 그 폐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꽤 오랫동안 환자를 보내서 모아놓은 의무 기록이 뭐 창고로 두 창고가 넘어. 뭐 의무 기록을 보존해야 되니까 법에 하면 보건소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 보건소가 창고 두 개를 어떻게 제출받아? 그러니까 폐업을 신고를 접수를 안 하는 거야. 어. 의무 기록을 보존할 뭐 그거를 해야 저기 해주겠다. 이래 폐업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아니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폐업하면 당연히 폐업하는 걸로 아는데 폐업도 안 받아주고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록을 결국 뭐 아마 저기 원래 인천으로 보내고 뭐 또 전자의무 기록을 다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고 폐업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서로 귀찮은 건 안 하려 그래요. 이 법 만들어 놓고. 근데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갑이니까 아니 내가 폐업했다 그러면 보건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폐기하라 그러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보건소는 그건 모르겠고 알아서 저 그 기록 보존 계획 내시고 안 그러면 폐업 보류하겠습니다. 폐업 보류 실제로 폐업했는데 폐업 보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다 내려갔어 뭐. 폐업 안 받아줘. 그럼 폐업 못 하나?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하겠죠. 기록 열람 21조 기록 열람 등 했는데 어, 여기 이렇게 났네.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록 열람은요, 기본적으로 환자의 비밀 그 유지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의료기관 개설자면 특히 그렇고. 그 환자의 기록을 본인 외에 누가 볼 수 있느냐? 어. 환자의 그 의무 기록이 굉장히 비밀로 본 거지, 비밀로. 그러면 예외적으로 누가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환자가 동의한 자, 환자가 지정해서 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럼 되겠죠. 우리 누가 가는데 얘한테 환자 의무 기록서 복사해 갖고 주시면 제가 요거 좀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못 가니까 하겠다. 가능하죠, 그죠? 그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법정 대리, 법으로 정해진 뭐 친인척, 그죠? 직계, 좀, 비속, 배우자, 그죠? 그 다음에 뭐 형제, 자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내가 지정하는 자, 내가 위임하는 자, 그죠? 내 친구. 그 친구는 법률적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위임장 써줘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내 배우자가 가더라도 위임장을 써줘야 돼. 그렇지. 이 조항에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배우자가 가지만 배우자가 아니고 친구라고 하는 게 편해. 응? 배우자라고 하는 건 혼인관계 증명서를 또 제출해야 돼. 두 개를 내야 돼. 가족관계 증명서를 또 내야 돼. 근데 친구는 안 내도 돼. 어차피 위임장 또 내. 그러면 배우자인데 그냥 이 사람한테
위임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신분증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냥 해요, 그래, 이렇게. 모르고 와가지고 가족인데요, 그러면은 위임장 갖고 왔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안 가오셨네요. 가서 떼오세요. 그러면은 가서 떼와야 돼. 이게 우리 병원에 민원 발급서에 있을 거야. 근데 딱 봐서 가족인데 가족관계 증명서 없어. 그냥 위임장만 내면 돼. 주민등록증하고. 이게 팁이라고 할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가서. 내가 가족이라 그러면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라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상해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되죠. 네. 그 다음에는 본인 동의한자. 그 다음에는 법률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적혀 있고, 이거가 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읽어보면 잘 헷갈리는데, 일단 그거 하나 아셔야 돼. 여기 보면은, 어, 뭐, 국민건강보험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네.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기록 연락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보험공단 보험평가 심사원에 제공하는 게 돼 있는데.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게 형사소송법 제106조, 215조, 218조인데 이거 뭐냐면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영장에 의해서 의무 기록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수하는 거에 준해서 의무 기록을 열람하게 해줄 수 있겠죠? 뭐 굳이 압수까지 당하겠어? 열람시켜주면 되지. 그죠? 근데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수사상 필요해서 경찰이 요구하는 경우 해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큰 문제예요. 큰 문제죠.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필요하고 요구하는 기록을 낼 수 없습니다. 법의학하는 사람들도 시체 검안하고 사망 진단서 부검에서도 의무 기록을 보질 못해가지고 병사 진단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아요. 불명도 많고. 그러면 이제 사실 그 기존의 뭐 부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고쳐야 되는데, 예, 그것도 향후 과제입니다. 경찰은 안 되겠고, 법의관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시체보호법에 따라서 부검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시사평가원에서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 있죠, 국민건강보험법. 뭐 이래. 그 저기 시체보호에서 부검했을 때 시체가 많았을 때는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법 개정하고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생명보험은 안 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됩니다. 이 자동차 보험이 뭐 과잉 진료니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과학자 보험회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관계 그 의료기관 그 진료 기록을 달라. 그래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과잉 진료하고는 본인이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뭐 내는 의무 기록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내게 하면 알 수가 있냐. 뭐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서 이 예외 사유들을요, 이렇게 쭉 그 개별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거를 옛날에는 진짜 그 앞에 한 줄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18개가 들어간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진료 기록의 송부도 마찬가지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응급 환자이거나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